자, 오늘도 또 마지막 타임 아니겠습니까? 네, 관리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 첫 번째 417쪽에 우리가 처음에 밑줄 그었을 때 관리에 뭐 개량이다, 보전이다 이런 모델에 들어가는데 처분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지 않았습니까? 417조. 근데 무슨 말이냐? 아니 상식적으로요. 내가 뭔가를 관리한다는 거 그거 내 거일 때 관리 아니에요? 내 거일 때 관리잖아요. 근데 처분한다는 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여친이 있다면 관리가 되겠지만 술 한잔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해갖고 어디야? 빨리 안 들어가? 이거 완전 또라이예요, 이거. 자, 넘기세요. 그런데 아니 근데 그런 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사람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뭐 자기한테 헤어져 이러면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면서 뭐 목을 조른다던가 애를 팬다던가 이런 그 상 돌프라스 아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상종하지 마세요. 근데 그 상 돌프라스 아이들이 평소에는 내색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꼭 결정적으로 결혼한 후에 그 모습이 보이니까 환장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다 관계없어. 여자 성격이 뭐 밉든 나쁘든 간에 왁좀 하면 좋겠는데. 자, 그다음에 자,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에요. 농담이 농담. 네. 농담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 이거 원래 뜻은 안 물어보거든요. 뜻은 안 물어보고 원래 문장 이렇게 나와요.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으로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 필요하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도움을 좀 이해를 드리고자 가볍게 말씀드리면 도시화라고 하는 건 비도시적,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다 보면 주거 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거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한 더불어 공동주택이 마련돼요. 무슨 말이냐? 단독주택 가지고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은 땅이라도 수백 수천 세대가 모여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단독주택 관리보다는 공동주택 관리가 어렵잖아요. 또 전문성이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이고, 또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그만큼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되잖아요. 그럼 대형 고층 건물은 저층 소형 건물에 비해서 설비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지 않느냐. 또 부재 소유자의 증가. 이 부재 소유자란 말과 제가 써놓으라고 했던 간접 투자의 활성은 같은 말이에요. 왜? 우리 아까 복습해봐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간접 투자 방식인 거 맞죠? 그럼 그거는 부동산을 소유한다,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태니까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관리를 맡긴다는 건 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관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재 소유자와 간접 투자의 활성화는 의미는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거기 아래에 보면 관리 영역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왜?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무조건 맞춰요. 넘기세요. 자, 부동산 관리 내용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설명할 건 없어요. 아까 우리 저기 네모칸 표할 때 주의사항 얘기해 드렸죠. 그럼 끝나요. 그럼 관리 방식 이거는 조금 이제 설명하면 금방 장단점 이해가 된다니까요. 일단 보세요. 일단 자기 관리. 자, 곰돌이가 상가 갖고 있어요. 그럼 곰돌이가 자기가 보유한 상가를 직접 관리하는 게 무슨 방식이다? 자기 관리. 직접 관리가 맞죠? 그럼 봐봐요. 그 자기 거잖아요. 그럼 남한테 맡길 때보다 내 걸 내가 직접 할 때 그 부동산을 아끼는 마음은 가장 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내 거니까 나만 결정하면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시행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제 곰돌이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입주자들이 점포주들이 사장님 지금 뭐 비가 새요,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내 건물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알겠습니다. 내가 곧바로 그 하자를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신속한 하자 제거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입주자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내 건물이니까. 더불어 곰돌이가 건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잘못하면 이 상가 건물이 붕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대. 남한테 얘기하오? 내 건물 무너지겠다가 남한테 얘기하냐고. 안 하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에 가장 적합하다. 누굴 죽이려고.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싼 값에 파놓고 도망가잖아요. 그 완전히 그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량 학살이야 그게. 사람 죽여버린다고.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있잖아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거 설계 변경하면 그게 당연히 무너지지. 그게 안 무너지겠냐고. 그걸 뻔히 알면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미필적 고의야. 근데 그런 걸 생각 못했다는 건 인식 있는 과실 그래요. 형법에서. 그러니까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경계에 따라서 과실범과 고의범으로 구분되고 징역이냐 벌금에 나눠지는 겁니다. 아니 형법은 아닌데. 근데 법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 뭐죠? 형법이 그렇게 재밌어. 왜? 뭐 하면 죽인다. 뭐 하면 징역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민법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 법 공부할 때는 공법 분야가 저는 재밌어요. 맞아요. 헌법, 형법, 형소법 이게 재밌고 민법은 너무 재미없던데. 민법은 얘가 그래 제가 그랬다. 뭐 어쩌라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좀 그런가 봐. 험악한가 봐요. 뭐 간통, 강간, 살인 뭐 이게 재밌어. 우리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약자를 줄이거든요. 너 간통해서 그 말은 간통에 대한 그 공부했냐 이 뜻인데 다른 사람 들으면 기겁해요. 간통해서 옆에는 아니 간통 안 했는데 강간은 했어. 이번에 그 공부를 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것들이 뭔지 겁내서 줍칩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그때 참 재밌었는데 그때 참 20대 풋풋한 청춘 이럴 때. 근데 제가 이 학원 쪽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제 학점으로는 절대 기업에 못 들어가요. 왜냐? 1학년 때부터 머리띠 들고 돌 던졌는데 뭘. 저희 때는 왜 무슨 뭐 독재 정부 이러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진 그런 타입이라 점수가 너무 안 좋아요. 학점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참 사람이 군대는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3학년 4학년 때 공부해봤자 뭐 1학년 때 뭐는 안 좋으니까 학점이 안 좋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학원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참 재미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 지역 그 대학생 중에서 저를 모르면 거의 간첩이다. 뭐 이럴 정도로 좀 뛰어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뭐 그 한총련, 서총련 뭐 이러잖아요. 전대협 이렇게 걸릴 때 전대협 소속은 아니었는데 제가 노래패 했거든요. 노래패 노래 그 단원이었기 때문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냥 쉬이 때마다 노래해가지고 찍혔어요. 찍혔는데 수배도 좀 되고. 근데 큰아버지가 정보경찰이라 그때부터 빼줬어요. 빼줘서 이제 구속은 당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집에서 그냥 왜 그러냐고 데모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내 눈에는 그게 정에 어긋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무조건 했거든요. 근데 군대 다녀오니까 겁이 나는 거야. 앞이 보이니까. 1, 2학년 때는 왜 이렇게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열혈 청년. 그 말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그 말이 나왔지? 예. 어쨌든 미필적 고의하다 그 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냐? 여러분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들 관리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비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이 나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거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곰돌이 처음에는 한 넉 달 정도는 맨날 쓸고 닦고 호 불면서 청소했다. 근데 넉 달 전 어느 날 어차피 지 거니까 뭐 하루쯤 뭐 청소 안 한다고 누가 죽냐 이런다고. 이걸 뭐라고 한다? 타성화 매너리즘화 현상에 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자기 거니까. understand? 이런 거죠. 근데 그 자기 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수정하고자 나온 게 남한테 맡기는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요. 자기의 단점이 위탁의 장점이고 자기의 그 장점이 위탁의 단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내 걸 내가 하면 기밀 유지 보안 관리는 적합하죠. 근데 남한테 맡기면 일단 자기 건 아니니까 내가 직접 할 때보다 기밀 유지 보안 관리는
취약하다, 적합하다. 취약하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점은 뭐냐? 자기 거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은 관리 업무를 자기 직업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전문성 높으니까 불필요한 관리 비용의 지출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든지 또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남한테 맡길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또 내가 직접 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보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내가 직접 할 때 의사결정 신속하다, 친절과 서비스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기밀 유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근데 단점, 전문가 아니니까 비효율적 관리 이루어진다, 불필요한 비용 낭비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럼 뒤집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뭐다? 위탁. 그럼 전문가니까 전문성 높다. 그럼 효율적 관리 이루어지니까 불필요한 관리 비용 지출 낭비 억제될 수 있다. 맞잖아요. 근데 반면에 자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끼는 마음은 덜할 것이고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 면에선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기와 위탁의 짬뽕이 뭐다? 혼합인데요. 혼합인데 얘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혼합이 되냐면 이제 복합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법률과 경제적 관리는 직접 해요. 근데 기술적 관리는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위탁의 결합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아니 중요한 계약 문서라든지 돈 관리는 남한테 맡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 문서 관리, 법률적 관리, 돈 관리, 경제적 관리는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의 청소 같은 건 남한테 맡겨도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청소를 비롯한 기술적 관리는 위탁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말이에요. 관리 방식의 변화 순서가요. 자기에서 혼합을 거쳐서 위탁 관리 방식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자기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가 뭡니까? 혼합이죠. 이 중간을 뭐라 그래? 과도기. 그래서 자기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적합한 관리 방식. 그러면 혼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조금 전에 경제와 법률은 내가 하고 기술적 측면은 남한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업무를 맡겨요? 필요한 부분만 맡겨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는 부분 위탁관리 방식이다. 똑같은 말한 거 아닙니까? Understand? 끝. 자, 그러면서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법은요. 제가 별도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아까 밑줄 거 있죠? 무슨 말 나오면 뭐 주거용이 답이고 무슨 말 나오면 뭐 상업용 또는 공업용 매장용 답이다 써드렸죠. 밑줄 그어놨죠. 그거 말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밑줄 친 것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 마케팅 광고 활동 있네요. 자 요것도 이제 밑줄부터 그어볼까요. 자 부동산 마케팅 보면 첫 번째 줄 중간 부동산 기업이 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참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참 쓸데없는 표현. 그러나 왜 밑줄 긋었다? 이렇게 보기 속에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만 기억해 달라.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보면 부동산 마케팅은 끊고 중간에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끊고 두 번째 줄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요하게 되었다는 말 있어요? 여기서 공급자 주도할 때 그 공급자 주도란 말 대신에 매도자 중심 시장, 매도자 중심 시장이라고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아래 보면 수요자 주도 시장 나왔죠. 그 수요자 주도 시장 말 대신에 매수자 중심 시장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말은 지금 우리말로 따면 이거예요.
옛날에는 칼자루를 공급자가 쥐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소비자가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물건 팔아 먹으려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마케팅이 중시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서는 나올 만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바꾼다? 수요자 공급자 위치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매수자 중심 시장에서 매도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마케팅이 중시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뭐 바꿨어요? 매도자 매수자 또는 공급자 수요자 위치 바꿔놓으면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만 조심하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 보면 마케팅 환경할 때 자 미시와 것이 나눠지죠. 미시 것이 나눠지는데 제가 공부한다면 저는 미시밖에 안 봐요. 왜? 미시 빼면 나머지가 것이거든요. 근데 미시적 환경 보면 그 두 번째 줄의 오른쪽 경쟁업자 공중 고객 정부 빗줄. 동그라미 2번 오른쪽 경쟁업자 공중 고객 정부 빗줄 그셨어요? 그거 몇 개예요? 4개죠. 우리 보기 몇 개? 5개죠. 요거 아닌 게 것이에요. 그게 답이고. understand? 아 진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따로 외울 것도 없어 얘는.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마켓. 와우. 마케팅 전략 제목 옆에 봐요. 엄청 많이 나왔죠? 제가 출제자라도 얘 빼고 다른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마케팅론은 마케팅 전략의 문제가 99%예요. 나머지 아까 했던 몇 가지가 나머지 1%에 속하는 거고. 근데 마케팅 전략이 3가지거든요. 일단 가로 2번 시장 점유. 넘겨보시면 가로 3번에 고객 점유. 가로 4번에 관계 마케팅 나와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관계나 고객은 내용이 별거 없는데 시장은 되게 많죠. 그럼 어느 걸 주로 낼까요? 그래요. 왜냐 관계 마케팅과 고객 전 마케팅은 내용 자체가 빈약해서 보기 5개를 못 만들어. 그럼 주로 뭘 물어본다? 시장 점유를 물어보겠죠. 그러면 시장 점유 얘기하기 전에 시장 점유 옆에 제목 옆에다가 공급자 중심. 그리고 뒷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고객 점유 나왔죠. 옆에다가 수요자 중심. 자, 관계 동그라미 치고 수요자 공급자의 관계 중심.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 중심.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 점유자가 나왔대. 근데 문장이 한 2줄, 3줄 나왔는데 다 맞았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맞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그랬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거예요. 별거 아닌 게 답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성격부터 구분하세요. 그래서 시장 점유는 공급자 중심 또는 매도자 중심, 또 고객 점유는 벌써 고객자가 나왔잖냐고 다 그 명칭에 고객이 나왔으니까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 나올 것이고 관계는 양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 원래 순서는 시장 점유부터 해야 되겠지만 분량이 관계와 고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분량 적은 것부터 먼저 하고 올라가 볼게요. 일단 고객 점유부터. 그러면 고객 점유는 좀 아까 했지만 고객이 포인트예요. 고객자가 나왔으니까 누구 중심이다? 수요자 중심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문장은 이렇게 나와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조절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다 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도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마련이라는 말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출제해도 못 빼요. 그 말 나오면 아이고 고객이구나. 근데 해석해봐요.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한다는 건 누구 마음에 들게끔 하겠다.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할 건 혹시 AIDA 아이다란 말 있나요? 아이다란 말 몇 번째 줄에 있어요? 예, 두 번째 줄에 attention 주의 A 약자로 A
interesting, 흥미, 관심. 그다음에 D, desire, 욕구, 욕망. A, action, 행동. 그래서 AIDA, 아이다 나옵니까?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아이다가 순서로 맞게 된 걸 고르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어? 한글로 바꿔가지고. 그럼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의 또는 주목, 그 다음에 관심 또는 흥미, 그 다음 욕구 또는 욕망, 그 다음 행동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답이 뭐였냐면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이렇게 연결된 게 답이었다고. 그럼 그게 뭐예요? 아이다의 순서대로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경상도 분들은 하기 좋아요. 그게 아니다 하면은 바로 고객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몰라도 전혀 답맞추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뭐냐? 관계는 제가 그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시 일회성 거래에 대한 반성으로서 등장한 전략이거든요. 일회성 거래가 뭐냐? 옛날 한번 생각해봐요. 아파트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하면 나 몰라라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회성 거래입니다. 분양 임대가 끝나면 남남이 되는 것. 이게 일회성 거래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냥 분양 임대 끝냈다고 수요자와 또는 소비자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 또는 수요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전에 장래 가능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뭐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럼 봐봐요. 만약 레미안이 있다. 레미안. 그러면 레미안을 아파트를 공급 즉 분양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주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입주한 이후에 불편사항은 없으신가요? 또는 불만사항이 없으신가요? 물어보고 또 이런 게 좀 불만이 있습니다. 요즘 불편합니다. 그럼 그건 불만사항을 아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미안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했던 분들에게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대단히 호감 어린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그럼 이런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가도 무엇부터 찾더라? 레미안부터 찾게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특정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케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장래에 가는 고객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이 바로 뭐다?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 뭐냐면 브랜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관계가 답이에요. 그리고 뭐 지속적인 관계 유지란 말은 굳이 안 외워도 관계자가 있으니까 관계 마케팅인 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관계 마케팅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클럽을 생각하세요. 클럽에 가서 일회성 부킹에 만족하지 않고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만난다. 이게 지속적인 관계 유지, 관계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 끝은 뭐라고요? 가정법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시장 점유예요. 근데 요번에 그 판결 난 게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지금 A가 B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오케이? 근데 성폭행 당했다는 여자가 문자를 보내기를 오빠 하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빠가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해요. 라는 문자를 보낼 것 같습니까? 이게 성폭행 당한 여자가 보낸 문자예요? 아니죠. 오케이? 그게 아니정이야. 난 그래. 그게 아니정이에요.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 뭐 은진가 지은인가 뭐 문자가 그것뿐이 없는 게 아니라 한 6개 7개 있거든. 내용이 다 그거예요. 오빠 왜 멀어져요? 뭐 서운해 이렇게 다 그거야. 이게 성폭행 당한 사람 되는 문제냐고. 근데 웃긴 건 그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이냐면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안지사 부인이 이건 미투가 아니고 불륜이다. 오죽 답답하면 자기가 그 피해자 부인, 자기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불륜했으니까. 근데 불륜의 그 가장 피해자인
부인이 그렇게 올렸어요. 이건 불륜이지 이게 미투냐고. 근데 왜 일방적으로 그 문자는 증거 채택이 안 되고 얘만 이렇게 이게 거기다가 법정 구속되는 게 거의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뭐냐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오죽했으면 부인이 이렇게 올렸겠냐 싶더라고. 이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 부인이 얼마나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올릴 정도면 억울한 거예요, 이건. 근데 법관이라고 해서 다 좋은 법관이 아니에요. 에휴. 그러니까 이게 요새 뭐 사법 파동이다 말 나오지만은 저는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할 때도 진짜 서민들의 가장 최후의 보루 눈물을 닦아주는 부분이 법관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나중에 억울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최후의 기댈 수 있는 게 법원 아닙니까? 거기서 판단이 잘못되면은 없는 사람들 서면 어디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요. 그래서 행정부는 감사원이 서면 날아가는 거고 국가는 사법부가 서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문제죠. 근데 시장 점유는 크게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도요 참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가 약자거든 이게. 그럼 일단 이렇게 기억해요. STP와 4P가 나오면 일단은 적게는 좁게는 시장 점유 마케팅가 답이 되고 넓게는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가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STP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약자인데 S는요 세그멘테이션이 뭐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에요.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T는요 타겟팅이라고 해서 목표 또는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고 합니다. 표적 시장의 선정. 또 P는요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 차별화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이 포지셔닝은요 P는요 그냥 시장 차별화 한글 안 쓰고 영어로 포지셔닝 곧바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시장 세분화 제목을 잘 봐요. 시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다는 게 세분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시장을 뭐라고 하느냐? 수요자 집단, 소비자 집단을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인구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 또는 수요자 집단을 분할, 여러 개로 나눈다는 거죠. 여러 개로 나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시장 세분화가 되는데 이 말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인구 경제적 특성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다른 말이 없어도 소비자를 나눈다 이 말만 나와도 시장 세분화를 답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인구나 경제적 특성이 뭐냐? 인구적 특성은 연령이고요. 경제적 특성은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여러 소비자 집단을 나누어 보는 게 뭐다? 시장 세분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요. 연령대로 그러면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령대로 소비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또 소득으로는 뭐 상중하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상중하 뭐냐면 예컨대 소득도 크게는 상중하지만 다시 상급에도 또다시 상중하가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1억 이상 뭐 7천만 원 초과 1억 미만 이렇게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을 쭉 나눠요. 그래서 예컨대 LG전자에서 나는 20대에서 30대의 소비자 집단은 내가 쌈 싸 먹을 수 있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또 소득 수준으로는 중산층 이상은 내가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이 소비자 집단을 선택하는 걸 표적시장의 선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표적시장의 선정은 어떤 뜻이다? 표적시장 또는 목표시장의 선정이란 시장 세분화의 결과 세분화된 소비자 또는 수요자 집단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소비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는 말. 그런 말 있을 텐데요.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요건 내가 밑줄 안 그어드렸구나.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시장 세분화 나왔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줄의 오른쪽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한다는 말 있죠. 예, 요 정도만 봐도 시장 세분화가 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인구적 특성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경제적 특성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비자 집단을 나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서 넘겨보세요. 표적 시장의 선정 나오죠? 그러면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좀 그 기출문제 지문하고 좀 거리가 먼 표현이에요.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분화된 시장에서까지는 똑같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자신의 능력과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또는 소비자 집단을 선택한다라고 기출문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장 세분화 다음이 표적시장 선정인 건 아시겠죠? 그럼 표적시장의 선정은 세분화된 여러 개로 나누어진 쪼개어진 수요자 집단 중에서 나의 능력과 경쟁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내가 이 수요자들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활동을 목표 또는 표적시장의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품 차별화 그랬는데 이 보통은 시장 차별화라고 나오는데 또 여기는 또 이 제품 차별화는 나중에 4P 믹스 전략 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제품 전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하고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문에는 시장 차별화라고 나오지 제품 차별화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이거는 지금 읽다 보면 무슨 말 나오냐면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자 동그라미 위치의 동그라미 여러분 위치가 영어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을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위치 나오면 포지션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LG가 연령은 20대 그리고 소득 수준은 중산층을 목표 시장을 잡았다. 그런데 이 20대와 중산층 시장은 LG뿐 아니라 현대전자, 삼성전자도 표적 시장을 잡았다. 그러면 LG, 현대, 삼성이 모두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질 때 LG 입장에서 현대나 삼성 제품과 차별화되는 어떤 전략을 채택을 해야 내 거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시장 차별화. 여기선 제품 차별화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에 LG 핸드폰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별로? 그것도 이미지일 수 있어요. 별로. 집에서 삼성전자 합니까?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의 소비자들 블로그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 외국에서는 삼성전자 그러면 튼튼함,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된대요. 근데 LG전자 그러면 단점은 쉽게 깨짐. 근데 장점은 디자인, 예쁜 디자인, 다양하고 예쁜 디자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 보면 다양한 기능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LG 같은 거 그 선전할 때 보세요. 그 광고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바로 뭐다? 시장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품과 구별해야 되니까. 저희 LG는요. 다양한 기능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장점이에요. 그렇게 광고하면 쟤네들은 삼성전자 제품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과 예쁜 디자인 면에서 차별화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광고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상품 뭘까요? 노노노노. 공짜. 자, 그 다음에 그냥 주로 제일 좋은 상품. 그럼 바로 2번 4P 믹스가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STP는 이 정도 알면 정말 찐쪄 먹고 볶아 먹는 거예요. 다 맞춰요, 여러분. 근데 4P 믹스가 뭐냐? 여러분, 믹스는 커피 믹스 동생으로서 믹스는 뭔가 혼합이라는 뜻이야. 혼합. 그렇죠? 근데
P가 뭐냐?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기 때문에 4P 믹스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 P로 시작하는 거. 첫 번째 순서 관계없이 프로덕트라는 게 있겠죠. 프로덕트. 그게 제품 전략이에요. 그다음 프라이스가 가격 전략이고 플레이스가 유통 경로 전략이고 프로모션이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4번에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 전략 나왔죠. 이게 짬뽕된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봐봐요. 이거는 자 판매 촉진 전략, 그 다음에 의사소통 전략, 광고 홍보 전략,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 광고 홍보 전략.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짬뽕해서 우리 교재는 어때요? 홍보, 촉진 연결하고 의사소통까지 묶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은 광고 홍보 전략, 의사소통 전략, 판매 촉진 전략 같은 말을 전부 짬뽕한 표현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4P의 P가 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저기 한 3년 전인가 문제 잘 들어봐요. 4P 믹스의 구성 요소에는 첫 번째 프로덕트, 두 번째 프라이스, 세 번째 플레이스, 네 번째 포지션으로 구성된다. OX. 4P의 P는 포지션이야. 포지션은 STP의 P고 4P의 P는 프로모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였어요. 근데 웃긴 건 평소에 4P라고만 했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높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본 거,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오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나머지는 오히려 쉬워요. 자, 여기서 밑줄 그어봐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유통 경로 나오죠? 있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거기 네 번째 줄에 오른쪽 보면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활동 나와요? 자, 중개업자에다가 그 아래 빈 공간이 있어요? 있습니까? 그럼 중개업자뿐 아니라 유통 경로니까 분양 대행사. 그러니까 중개업자나 분양 대행사를 통해 분양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무조건 유통 경로가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 제품 전략 나왔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거 갖고는 부족해. 요거 부족하니까 몇 개 써드릴게요. 제품 전략의 대표가 뭐냐면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그 다음에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쓰면서 들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모든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에 있었는데 새롭게 공급된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하에 있다면 그 자체가 기존의 아파트와 제품이 차별적이잖아요. 그게 제품 전략이고, 그 다음에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는 뭐냐면 그동안은 아파트가 열쇠 자물쇠로 열고 닫았는데 이제는 띠디디디가 된다. 그럼 그거 있는데 되게 처음에는 어때요? 신기했을 거 아니냐고. 처음에 열쇠를 열었는데 이제는 이거만 누르면 됐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게 제품 전략이에요. 고백하건대 저희 집이 그때 리모델링 3년에 했는데 처음으로 이걸 달아본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처음에. 그래서 막 누르다 고장 났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이게 뭐냐? 모든 아파트는 그냥 조금 놀이터 조금의 흙 몇 개 없었는데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가 아파트 전체를 아우르 통과하는 어떤 생태공원 실개천을 만들었다. 와, 그럼 아파트 내에 어떤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이게 기존 아파트와 엄청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제품 전략이다.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가 전략, 고가 전략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탄력성에서 저가, 고가 전략을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걸 배우고 나서 그때 가서 들어보면 금방 이해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홍보 촉진 의사소통인데 얘는요 여긴 정말 희한한 것만 나와 있네. 이렇게 보세요.
자, 경품, 기념품, 사은품에서 공통적인 글자가 뭐예요? 자, 품자 돌림 나오면 홍보 전략 또는 의사소통 또는 판촉 전략이 답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 뭐냐면 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양문형 냉장고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사피 중 뭐다? 판촉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 기념품, 근데 아니 경품이나 기념품 왜 줘요? 팔아 먹으려고 우리 저 기억했다가 우리 상품 좀 사줘요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판촉 전략 아니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오른쪽에 중요 기출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틀린 것.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빈 공간에다가 판매 소구점 쓰세요. 판매 소구점.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요. 이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하자는 좀 없다고 이렇게 가려놓고 가장 상대방이 마음에 들 만한 말을 하잖아요. 그게 셀링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저 강남 저 송파 쪽에 보면 진짜 그 아파트요. 30년 이상 낡아가지고 돈을 주고 사라고 해도 안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그 유명한 강남 8학군 이슈.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보러 왔어. 근데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는 학군이 죽여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의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학군 좀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혹하게 하게끔 집중하는 멘트 이런 것들이 뭐다? 셀링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진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뭐라 그런다? 셀링 포인트. 오케이? 그럼 저한테 셀링 포인트는 뭘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떤 걸까? 아니, 농담하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중개업 하시는 분이 우리 저 우루사님께서는요. 여기 아파트가 참 좋아요. 왜요? 근처에 여관이 많아요. 자, 그다음에 3번. 2번 고객적 마케팅 전략. 거기 보면 자, 고객 나왔죠. 고객 나왔죠. 근데 어떻게 공급자 중심이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인 거예요. 3번 봐요. 관계 나왔죠.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다음 4번 보세요. STP에 S가 시장 세분화, T가 표적시장 선장,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거 봐봐요. 아까 그랬죠? 영어 말고 그냥 한글로 포지션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포지셔닝. 또 4번에 I다. 파요,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래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0.0000001%인데 혹시라도 나올 것 같으면 거기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 광고의 특징. 이것만. 이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써놨는데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에 보면 DM 광고 나와요. 다이렉트 메일. DM 광고 일단 밑줄 그어놓고 오른쪽에 점두 광고 밑줄, 노벨티 광고 밑줄 그으세요. 그으셨어요? 요건 너무 빈약해서 제가 몇 가지 써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뭐 했죠 지금? DM. 그럼 DM이 뭐냐면 특히 보험번 가입해 놓으시면 때때마다 뭐 유품을 날라오잖아요. 그게 DM 광고인데 DM 광고는 광고 대상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만 선택해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고 대상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그러나 보낼 때마다 우편 요금이 들어가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단점. 그래서 과다한 비용 부담이 단점이다. 이게 DM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점두 광고 나온 점두 광고. 점두 광고는 뭐냐면 이 건물에 또는 점포에 외벽 바깥쪽 벽 있죠? 외벽이나 유리창을 통한 광고.
외벽이나 유리창을 통한 광고를 점두 광고라고 해요. 근데 우리 중개업소마다 점두 광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번 이 점두 광고를 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 서울시 전 공인중개업소의 그 고객 방문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왜? 안 봐. 광고가 있으니까 유리창 보니까 길을 걷다가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유리창에 무슨 매물 광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뭐 좋은 거 있나 본다고. 근데 그걸 서울시에서 과거 오세훈 시장일 때 뭐 디자인 서울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안 오더래요. 광고가 없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이게. 그 다음에 노벨티 있죠. 발음 조심. 노팬티 아니요 이거. 노벨티인데 노벨티는 뭐냐면 쓰세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물건을 광고의 수단으로 삼는, 광고 수단으로 삼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옛날 같으면 그 신장 개업하면 떡을 돌렸죠. 요새 떡 안 돌려요. 라이터, 잿더리, 수건 돌리잖아요. 그러면 라이터, 잿더리, 수건은 실용적이에요. 거기에 상호 명칭과 전화번호만 적어놔도 훌륭한 광고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런다? 노벨티. 오케이? 예, 안 나오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상식을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유명한 감정평가론 들어가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예. 오늘 수고를 많으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